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에이즈 감염, HIV 감염자 수는 전 세계 약 3,700만 명이고요. 국내에서는 1만 4천 명입니다. 에이즈는 어떻게 걸리는 건지, 에이즈 감염 확률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은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면역 T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쫙 떨어집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정액, 질분비액, 혈액, 모유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같은 포옹이나 악수나 목욕 등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고요. 모기나 벌레에 의해서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은 수혈, 출산, 주사기 공동사용, 성관계로 감염이 됩니다. 그 수혈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자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은 거의 100% 감염이 되고요. 산모가 출산해서 모유를 먹였을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약 25%에서 30% 확률로 감염이 되고요. 주사기,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0.5에서 1% 확률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성관계로 전염이 될 확률은 0.03%에서 3%의 확률로 감염이 되는데요.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 통계를 보면은 수혈이나 출산이나 주사기 공동사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감염자의 3%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혈이나 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이렇게 막아주고 검사해주고 막아주고 주사기 공동사용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에 걸린 대부분은 거의 다 성관계로 감염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성관계로 어떤 확률로 감염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과 정상적인 여성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약 1000명 중에 1명꼴로 감염이 되고요. 아니면은 1000번 중에 1번의 확률로 감염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성이 에이즈에 걸린 남성이 포경수술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또 확률이 달라지는데요. 포경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1000명 중에서 0.8에서 2명이 감염될 확률로 감염이 되고요. 남성이 포경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000명 중에서 0.4에서 1명 정도의 확률로 감염이 됩니다. 반대로 남자는 정상적인 남성인데 여자가 에이즈에 걸린 여성일 경우에는 대충 2000명 중에 1명꼴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남자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보다 여자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남자한테 옮길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200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남자가 포경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0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 걸릴 그런 확률이 되는 거고요. 남자가 포경수술을 한 경우에는 또 위험성이 줄기 때문에 잘 전염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명 중에 0.5에서 1명꼴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여성이 2배나 더 높고요. 왜냐하면은 여성의 신체 구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여성의 그 질내에서 감염이 될 위험성이 더 높은 거고요. 질내 사정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질내 사정을 했을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또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남자는 포경수술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포경수술을 안 하면은 감염 위험이 2배 정도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자가 더 걸릴 위험성이 높으니까 실제 에이즈 환자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동성애 같은 남자와 남자가 항문 성교로 인해서 에이즈에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 항문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성교보다 훨씬 더 감염 위험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은
항문 안에는 그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의 출입문이 바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항문 점막에 있는 림프절에 그 HIV 그 바이러스가 바로 직접적으로 달라붙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질 점막보다 항문 점막이 훨씬 더 쉽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손상된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IV에 감염된 남자의 성기로 정상적인 남자나 여자의 항문으로 감염될 확률은 약 70명 중에 1명입니다. 아까 전에 남자 그 질성교의 경우에는 1000명 중에 1명, 2000명 중에 1번 꼴로 감염 위험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70명 중에 1명 아니면 70번 중에서 1번의 확률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감염 위험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삽입을 하는 남성은 정상인이고 항문 쪽으로 하는 남성이나 여성은 에이즈의 감염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300명 중에 1명꼴로 감염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질보다는 항문이 훨씬 더 15배 정도 위험성이 더 높다. 그리고 항문 내 사정을 하면 2배 이상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포경수술을 한 경우, 안 한 경우가 2배 이상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물론 둘 중에 한 명이 에이즈에 걸렸을 때 이렇다는 거고 만약에 양쪽 파트너가 둘 다 에이즈에 안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에이즈에 걸렸을 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성관계는 어떤가? 구강성관계는 질이나 항문 성교보다 감염 위험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0%에서 0.04%, 약 2,500명당 1명의 확률로 감염 위험성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강 상피세포가 두꺼워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침투율이 훨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강 상피세포에는 그 아까 전에 항문에는 바로 침투할 수 있는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구강에는 문이 없습니다. 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구강 안에 침 등에는 이 바이러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질 분비액이나 정액이나 아니면은 그 항문의 분비액에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구강의 침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성이 훨씬 적고요. 그러나 구강 내에 입안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구내염 같이 이런 구내염 같이 입안에 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구강 내 사정을 하게 되면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에이즈 증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HIV 감염자라고 해요. 감염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감염이 돼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증상이 면역결핍 증상이 심해진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감염돼서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감염이 돼서 시간이 한 7년 정도 흘러서 증상이 심해진 사람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면역력, 이 그래프가 면역력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언제부터? 한 7년쯤 된 후부터 에이즈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러스의 농도 초반에 감염이 됐을 때는 약 12주 이내에 바이러스 농도가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한 7년 정도 지나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에 이제 처음에 12주 정도까지 그때까지가 그 바이러스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 높아질 때 전염력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7년 정도 후부터 바이러스 농도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에이즈
전염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때 전염 위험성이 있고, 이 바이러스가 높은 때는 처음 한 2, 3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7년 후에 에이즈 증상이 있을 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초 감염 2주에서 4주째에 그 바이러스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을 때 독감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 증상. 그러니까 몸살이나 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인후통이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에이즈에 처음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에이즈 증상이 아니고 그냥 감기 증상이에요. 몸살입니다. 그래서 몸살이 심하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감기에 걸렸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검사를 해도 검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12주, 약 3개월 이내에는 감기 증상만 나타나고, 그때 에이즈 검사를 해도 검사에 에이즈 음성이다, 에이즈가 없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염력은 이때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알아두고요. 처음 에이즈 감염돼서 2주에서 4주째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고, 증상은 몸살 증상이고, 에이즈 검사에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한 12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걸리고 나서. 근데 12주째에는 또 다시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고, 이때는 감염력도 약합니다. 그러다가 7년 후부터 다시 에이즈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때부터 전염력이 다시 높아진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7년 후부터 어떻게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처음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7년 후부터 쫙 떨어지는데, 피부에 세균 감염이, 각종 감염증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피부에 막 여기저기 붉은 반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고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입안에 칸디다증, 입안에 구내염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폐렴이 걸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폐렴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뇌수막염, 뭐 각종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더 악화가 되면 CMV 감염이라고 하는데,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위장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고 하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약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도 약만 빨리 검사해서 약만 드시게 되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신데, 그냥 만성질환처럼 바이러스를 바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지면 전염력이 높아지고 증상이, 면역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약만 먹으면 바이러스 농도가 쫙 떨어집니다. 거의 없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만 매일매일 드시면 바이러스 농도가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거의 평생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다시 바이러스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에이즈 증상이 없을 때는 한 알이나 두 알만 드시면 되는데, 조금 늦게 발견이 됐거나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에이즈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증상에 따른 각각의 약물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때는 약이 엄청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구내염이면 구내염약, 폐렴이면 폐렴약, 피부 붉은 반점에 대한 약이면 붉은 반점에 대한 약, 그리고 뭐 뇌수막염이 걸렸으면 또 뇌수막염에 대한 약, 이런 약들이, 곰팡이는 곰팡이 약, 많이 약이 계속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아야지 한 알이나 두 알로만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늦게 발견할수록 증상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먹는 약이 많아지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약물 부작용도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빨리 발견하면 비교적 그냥 무난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다. 자, 이상으로 HIV, 에이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약국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